물건보다 돈이 많아서 생기는 게 인플레인데 지금 물건이 많냐 돈이 많냐를 봐야 된다. 교통이나 의료비 오른 거는 사소한 변동일 뿐 인플레의 큰 그림은 바뀌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발 인플레 고차 이런 얘기 좀 하지 마라. 부채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공룡이 있었던 시대부터 있었던 얘기다. 나 어렸을 때부터 얘기가 나왔어. 근데 문제가 된 적이 있냐? 없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자, 구루 이야기를 들어볼 시간이 됐습니다. 에릭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늘 한 달이 기다려지긴 하는데요. 이번 달만큼 기다려진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왜냐면 이제 시장이 좀 힘들고 좀 고민이 많이 되는 시점이라서 우리 대가들의 생각들이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가져오셨는지 너무너무 궁금한데 첫 번째 주자부터 이분 얘기 너무 듣고 싶다. 이분 뭐라고 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에요. 누구죠? 하워드 막스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장이 힘들지 않습니까? 맞아요. 제가 또 우연치 않게 이 거장들 중에서도 시장에 좀 맥을 잘 짚는다. 지금 분위기를 잘 짚는다라는 분들을 좀 모셔왔는데 첫 번째는 말씀하신 하워드 막스입니다. 네. 이 하워드 막스가 이제 주식하기 전에 꼭 물어야 할 7가지 질문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가져왔는데 우선 뭐 하워드 막스에 대해서 너무 유명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46년생 올해 이제 77세, 이제 업력이 40년이 넘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크트리 캐피털이라고 부실채권으로 전문으로 하는 이제 운용사의 회장이고 이 메모 왕으로도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메모왕. 하워드 막스가 메모를 쓰면은 워렌 버핏도 만사를 제치고 와서 읽는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근데 분이고. 저 이제 이거 보니까 이거네요. 메모 앞에 더가 붙었네. 네, 더가 붙습니다. 이게 항상 더가 붙은 건데 더 메모예요. 더 메모. 더 메모를 야, 쓰시는. 이게 메모다. 그쵸. 내가 하는 게 메모야, 야 얘들아. 막 이런 거네요. 대단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시장의 온도계라고 써놨는데 이렇게 맥을 잘 짚는 분들을 데려왔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마켓 사이클을 굉장히 중시하셔서 지금 뭐 시장이 굉장히 과열된 상황이다. 아하. 뜨거운 상황이다. 아니면은 뭐 시장이 지금 굉장히 위축된 관행각된 상황이다. 뭐 지금 정도면 뜨뜻미지근하다. 이런 식으로 맥을 좀 잘 짚는 분이라서 오늘은 어떻게 시장의 온도를 짚었을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네, 오늘 내용들이 이제 최근에 쓴 메모들과 하워드 막스의 강연 그리고 이제 인터뷰들을 종합해서 가져왔고요. 네, 오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현재 시장에 대한 막스의 생각은 과연 어떨지 대선 예측하는 주식 유튜버라고 하지 않았지만 투자자는 걸러라. 네. 저희는 주식 대선 예측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걸으라고 했는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하워드 막스 하면 이렇게 또 이 시황의 맥도 잘 짚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워드 막스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투자의 근본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맞아요. 해주는 또 그런 거장 아니겠습니까? 글을 읽으면 항상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 하워드 막스가 최근에 투자하기 전에 혹은 투자를 하고 있다면은 투자자라면 반드시 7가지 질문을 자신한테 한번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7가지 질문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이야기한 거네요. 그럼 우선 시황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미국 주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하워드 막스는 오히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였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와 달리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강했고 앞으로도 강해 보인다. 그러면은 미국 주식에 뭐 리스크가 있냐? 경제는 좋은데 리스크가 있냐라고 물었을 때 어떤 특정 위험 요소가 있는 게 아니라 미국 경제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앞으로 더 오를 호재가 있느냐? 한마디로 선반영이 다 됐냐 안 됐냐가 그냥 유일한 챌린지인 것 같다. 그 외에 뭐 시장을 엄청 흔들어서 갑자기 폭락하게 시킬 리스크라든지 아니면은 뭐 시장이 지금 굉장히 버블 상태에 있다든지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최근 뭐 얘기 나오는 리스크들에 대해서 부채 문제라든지 뭐 그쵸. AI가 버블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맞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하워드 막스가 이제 본인의 생각을 밝혔는데요. 우선 부채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채 문제 문제 있는 건 맞다. 마치 미국이 한도 없는 신용카드를 든 것 마냥 그냥 마구잡이로 이 카드를 긁어대고 있다. 부채 문제에 있어서 핵심은 한계가 어딘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다. 요건 이제 이 국가별로 정부 부채 비율, 그러니까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 순위로 이제 줄을 세운 거거든요. 가장 높은 나라가 일본이고 2위가 이탈리아고 3위가 미국인데 미국이 한 147%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워드 막스 말은 이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러니까 좋아 부채가 문제인데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뭐 300%가 돼야 문제가 되는지 350%가 돼야 문제가 되는지
그 한계를 아무도 짚지 않는다. 그 한계선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 정도 부채면 조금 위험한데? 라고 할 텐데 그걸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 만약 한계를 쳤다고 치자. 그러면은 한계 상황이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지금 아무도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핵심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본이 부채가 250%예요. 일본의 부채는 정말 말도 안 되잖아요. 솔직히 모르면 몰랐지. 그러니까 그걸 알고 이게 말이 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부채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부채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막 뭐가 터지고 막 난다는 얘기가 아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일본 BOJ에서 금리를 올리는 이런 액션도 취하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뭐 그냥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130이 넘었다. 그럼 얼마까지 가야 문제냐? 알 수 없다는 거죠. 알 수 없으면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하워드 막스는 여기서 마크 트웨인 얘기를 합니다. 또 유명한 명언 있지 않습니까? 영화 빅숏에도 오프닝에도 나오는 마크 트웨인의 이 명언인데, 뭐 당신을 곤란에 빠뜨리는 거는 당신이 모르는 것 때문에 곤란에 빠지는 게 아니라 안다는 착각 때문에 곤란에 빠지는 것이다. 그래서 부채 문제가 예전부터 얘기가 나오고 이것 때문에 작년부터 채권금리가 튀지 않았겠습니까? 생각을 해봐라. 미국이 부채 문제를 그때부터 지적한 사람이 많은데 그 지적했던 사람 중에서 미국 시장을 떠난 이들도 있다. 네네. 근데 그 사람은 23년과 24년에 큰 상승을 놓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다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이 수익의 기회를 놓친 것이다. 그러면 이 부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그래서 하워드 막스가 항상 즐겨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150cm 개울을 건너다 익산 180cm 사람을 잊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평균 수심이 150cm더라도 어떤 구간에서 수심이 3m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뭐 키 180이라도 빠져 죽을 수 있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제 하워드 막스 말은 평균적으로 생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 생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날마다 생존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생존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은 이제 부채 문제에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부채가 터져서 문제가 터져서 정말 최악의 상황이 왔다. 그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워드 막스가 봤을 때는 레버리지가 없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많은 분야가 이 부채 문제에 있어서 큰 타격을 받을 것이고 레버리지가 적은 분야일수록 안전할 거다. 그래서 이제 일본 기업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에 이제 신이세라고 부르는 기업들이 있대요. 우리나라 한자로 읽으면 이제 노포인데 기업 연속 수명이 한 500년에서 길면 1000년 정도 되는 네. 그런 기업들인데 이 기업이 어떻게 이렇게 1000년 동안 살아남아서 사업을 할 수가 있지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현금이 많고 부채가 거의 없다는 게 공통점이라고 안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레버리지라는 게 이 양날의 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익을 보면 그만큼 수익을 보지만 수익이 이 멀티플이 되지만 손해 볼 때 손해도 그만큼 멀티플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하워드 막스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레버리지가 이제 양날의 검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착각이다. 왜냐하면 레버리지는 비대칭이다.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껴서 사용을 했을 때 최악의 상황은 파산이지 않습니까? 그럼 최악의 상황인 파산에 대칭하는 수익을 봤을 때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죠. 파산에 준하는 이익을 봤을 때 상황이 없다. 그래서 그만큼 레버리지가 위험하고, 그렇다고 레버리지 이제 아예 안 낄 수는 없으니까 본인 수익성이라든지 뭐 부채 문제라 지금 뭐 자산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최적화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레버리지 문제를 관점에서 봤을 때 정부 부채 문제에 있어서 어디가 제일 위험한 분야인 것 같냐라고 하니까 하워드 막스가 부동산과 PE를 뽑았습니다. 전통적으로 항상 레버리지를 많이 끼고 투자를 하는 곳이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데, 그럼 이제 상업용 부동산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 아니야? 상업용 부동산 자체는 본인이 봤을 때 좀 위험해 보인다. 하지만 은행들이 여기 대비를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이 터진다고 한들 이게 경제를 흔들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의외로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사실 뭐 상업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미국의 부채 문제가 아니란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엄청 심각한 문제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어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작년 5월 달에 기억해 보시면 부채 한도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럼 그때보다 부채가 줄었냐? 아니에요. 많이 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러나 지금 아무도 부채 얘기를 안 해요. 아이러니한 거죠. 안 좋은 건 더 안 좋아졌지만 사람들의 관심에 따라서 이게 문제인 것처럼 비춰지다가 아닌 것처럼 비춰졌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지만 또 우리 시장 참가자로서는 그런가 보다 또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하우드막스가 얘기했다는 것도 인상적이네요. 그리고 이제 AI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저 혹시 AI가 버블이냐 아니냐. 왜냐면 하우드막스가 또 이제 이 시장이 과열된 상태를 굉장히 잘 짚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2000년에 닷컴 버블도 그 전에 예언을 했었고, 뭐 금융위기도 그 전에 예언을 했었는데, 그런 AI에 대해서는 나는 AI 기술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니다. 네. 하지만 버블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전문가라고 볼 수 있다. 버블인 관점에서 AI를 봤을 때는 아직 아닌 것 같다. 버블의 공통점이 있는데 모든 버블은 확신이 굉장히 넓게 퍼지는 현상이 있대요. 무언가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거와 연관된 주식만 뜨는 게 아니라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그냥 그 열기에 도취해서 그쵸. 같이 뜨는 현상이 버블 국면은 반드시 발생하는데, 그럼 지금 뭐 AI 주식 외에 BAI 주식도 뭐 갑자기 뭐 AI랑 뜬금없이 엮여가지고 말도 안 되게 뜨냐, 그런 현상은 없다. 무슨 점 AI 뭐 이러면 막 또 오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현상은 본인이 봤을 때는 아직 없기 때문에 AI는 아직 버블은 아닌 것 같다. 근데 다만 주의할 점은 닷컴 버블 당시에 네. 지금 뭐 AI가 세상을 바꿀 거라고 하는 것처럼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거다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인터넷 세상을 바꿨죠. 그 이후로. 근데 그 당시에 수많은 닷컴 버블 기업들이 지금 존재하지 않고, 당시에 이제 엔비디아라고 볼 수 있는 시스코가 아직까지도 닷컴 버블 때 고점을 회복 못하고 있고, 심지어 아마존도 95%의 이제 고점 대비 하락률을 기록을 했죠. 그렇죠. 살아남은 기업들조차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간을 겪었기 때문에 기술이 맞고 혹시나 내가 기술에서 승리하는 생존자를, 아마존 같은 생존자를 AI에서도 맞출지언정 고통스러운 기간이 따라올 수 있다. 요거는 투자할 때 조금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닷컴 버블에 준하는 혹은 그것보다 이상의 AI 버블이 터질지 터진 건지 뭐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계속해서 거품 그 버블 논란은 이어질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하우드막스 형님은 아니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네. 왜냐면은 너도 나도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우드막스 형님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중국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중국에 투자할 때인 것 같다. 근데 뭐 하우드막스를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크로 예측을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하우드막스 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뭐 매크로 분석을 해서 중국의 미래가 밝다, 이제 전환점을 쳤다라고 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필요 이상으로 외면을 받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제 바텀업 관점에서만 접근을 하니까 바텀업 관점에서 중국의 부실 채권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크레딧을 봤을 때 상당히 저평가된 게 맞네, 중국에. 그래서 나는 지금 중국에 투자할 때인 것 같고 중국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홍다에 투자했었대요. 네, 진짜요? 네. 뭐 홍다 물리셨어요? 물어보니까 다행히 안 물렸다. 왜냐면은 나는 그런 리스크 있는 기업에 투자할 때는 항상 담보를 받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물리지 않았고, 그래서 중국의 기회긴 하지만 내가 이제 담보를 받고 리스크를 해지한 것처럼 중국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은 조금 해지를 염두를 해주기는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예전에부터 얘기해서 유명해진 말 아니겠습니까? 이제 주식 말고 크레딧 할 때인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하이힐드 인덱스 기준으로 한 7% 정도 되거든요, 지금. 주식이 S&P 500 기준으로 한 연평균 수익률이 8% 정도 된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우드막스가 볼 때는 아니 채권이 주식보다는 만기까지만 가져가면은 주식만큼의 리턴을 지금 돌려주고 있는데, 그럼 뭐 이 하이힐드 중에서 지금 저평가된 게 맞다, 부동이 없는 것들이 찾아보면 많다. 거기 투자해서 만기까지 가져가면은 주식 수준의 리턴을 채권 투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크레딧에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워드막스가 지금 뭐 시장을 어느 정도로 보냐, 긍정과 부정 척도에서 나타내면은 한 약긍정 정도 아닌가. 시장이 아직 나쁘지 않다, 미국 경제가 강했고 시장이 아직 과열 상태가 아니라고 보니까 그래서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편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뭐예요, 그림이? 요건 이제 벨리 AI에서 이제 구루탭이라고 이제 거장들의 뷰라든지 아니면 설티네프 기반에서 어떤 보유 종목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낸 이 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거장들이 지금 뭐 시장을 어느 정도로 긍정적으로, 어느 정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을까라고 나열을 한 이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기 보니까 맨 오른쪽에 여기 이제 호호 할아버지 여기 계시네요. 그죠? 그리고 항상 맨 끝에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두 분이죠. 요분은 누구죠? 제레미 그랜섬. 그랜섬이네요. 네. 레이 달리오도 그 반가운 얼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워드막스는 약간 좀 긍정적으로 좀 기운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7가지 질문 있지 않습니까? 네, 투자자라면은 중요하죠. 스스로에게 꼭 물어야 된다. 네. 그래서 첫 번째, 그럼 그 질문이 뭐냐? 첫 번째는 합리적인 기대하에 목표를 설정하라는 겁니다. 하워드막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투자는 결론은 이거 하나다. 평균을 노릴 건가? 아니면은 평균 이상을 노릴 건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수 인덱스에 패시브 투자를 할지 아니면은 액티브 투자를 할지, 결국엔 투자는 둘 중에 하나고
내 이제 평균을 노리면은 그냥 이건 뭐 초등학생도 할 수 있다. 가서 그냥 이 지수 ETF 사면 되고. 근데 평균 이상이 된다는 거는 항상 평균 이하가 될 리스크를 진다는 뜻이다. 그래서 뭐 그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 하워드 막스가 가장 처음으로 쓴 메모의 제목이 제가 네. 알기로는 성과를 내는 방법이었는데 제목이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워드 막스가 한 15년 동안 이 펀드 매니저들 쭉 트래킹을 해봤는데 수익률을 그 중에서 어떤 펀드 매니저가 뭐 예를 들어서 1등부터 100등까지 있다면은 못할 때는 한 50등, 49등, 잘할 때는 한 26등 정도, 그러니까 중간치기 정도 하는 거죠. 중간보다 조금 잘하는 조금 정도. 잘하는 거죠. 그거를 그냥 15년 동안 꾸준히 해야 돼요. 아. 근데 그럼 15년이 지나고 나서 그럼 전체 몇 등이냐? 전체 4등이더라. 그만큼 평균 이상을 꾸준히 한다는 거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거를 염두에 적당한, 두고. 그래서 저는 이 네. 표현이 그런 좋은 것 같아요. 예전 보면은 엄마들한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완벽한 엄마가 되려고 하지 마. 그냥 적당히 좋은 엄마가 돼도 돼. 투자자도 마찬가지인데 적당히 그냥 꼴등만 안 하고 조금 그냥 평균보다 잘하는 정도를 오래 하면 아주 극상위권에까지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워드 막스는 그 평균보다 오래 할 수 있는, 그쵸. 그러니까 내가 평균보다 과연 잘할 수 있을 것인가, 평균 이하가 될 리스크를 질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제 결정은 내가 수익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리스크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신념이 내가 평균을 노릴 건지 아니면 그래도 평균 이상을 노려볼 건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익과의 리스크에 대한 본인의 신념을 한번 점검해보는 질문들이 이제 뒤에 따라온 6가지 질문들인데요. 두 번째는 이제 신념을 세우라는 건데 본인한테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라는 거죠. 매크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크로에 대한 확신이 있나? 난 매크로를 보고 예측을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 라고 질문을 해보고 리스크라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리스크 테이킹을 할 건지, 많은 리스크를 질 건지 적은 리스크를 질 건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마켓 타이밍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이 마켓 타이밍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맞춘다면은 뭐 어느 정도 승률로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효율적 시장 가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이어지는데요. 네. 한마디로 시장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생각하냐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결국은 정보가 가격에 얼마나 빨리 반영이 되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 반영되는 정도에 따라서 뭐 약형, 중강형, 강형이 있는데, 약형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이 주가라든지 이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거래 정보만 반영이 되는 거고, 시장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강형으로 가면은 비공개 정보, 인사이드 그 내부자 정보까지 이미 다 주가에 반영이 된다. 그만큼 시장이 완벽하게 효율적이라는 건데, 만약 시장이 강형에 가깝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면은 액티브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비공개 정보까지 바로 다 반영이 되는데 이 시장을 어떻게 이겨? 절대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시장을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패시브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거 아닌데 시장이 비효율적인 면이 그래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많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액티브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시장이 얼마나 효율적이냐고 생각하냐에 따라서 패시브와 액티브가 갈리기 때문에 한번 본인이 스스로 물어보라는 거죠. 네. 나는 효율적 시장 가설에 입각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타입이라고 생각하는지. 다른 질문을 하면 너 초과적으로 돈 더 벌 수 있어? 이 질문을 이제 계속 이제 다른 방식으로 질문하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앞서 질문에서 나는 시장이 비효율적이라서 알파를 창출할 수 있어, 여기서 물어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3번에서 예스 그러면 이제 네, 여기 예스 4번까지 올 필요가 없네요. 일단 그죠? 그러면 패시브 하면 되는 거고. 패시브 하세요.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액티브 하실 분이 오세요. 이게 다음 질문입니다. 그죠? 나는 액티브 할 수 있어. 그래, 시장이 비효율성 있다 치자. 그래요. 그럼 너는 어떤데? 아하. 자기 자신에 대해 물어보라는 거죠. 비효율성이 있는데 그럼 그 비효율성을 너가 활용할 수 있냐? 그거를 활용해서 알파를 창출할 수가 있냐?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효율성을 네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투자하는 내내, 투자 인생 내내 반복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지. 투자하면서 뭐 성공적이면은 자금 사이즈가 커질 텐데, 자금 사이즈가 커져도 뭐 동일하게 할 수 있는지 이거를. 그리고 만약에 뭐 항상 100% 수익을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실패를 했다면 그때는 어떻게 대안을 할 건지. 만약에 내가 직접 이렇게 안 하더라도 알파를 낼 수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지수 ETF가 아니고 어떤 다른 펀드에 든다면 결국 그 펀드가 지수를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펀드를 운영하는 이 펀드 매니저들이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걸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장이 그런 건 시장이 그런 거고 그건 네 생각이고 그래서 너는 이런 질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나는 비효율성을 할 수 있다. 반복적으로 이용해서 네네. 알파 헌터가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아무도 모르는 호재를 내가 알아가지고 그거를 사서
이 뉴스에서 그 호재가 나와서 주가가 오를 때 팔았다. 한마디로 뭐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판 거죠. 그거를 그런 거 너무 하고 싶으시죠, 여러분? 네, 그죠. 나도 맨날 저 당하기만 하니까 나도 좀 그런 것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그걸 얼마나 자주 할 수 있냐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팔았다는 거는 내가 컨센서스보다 똑똑하다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대중은 모르는 거. 한마디로 이제 집단지성은 모르는 거는 나는 알았다. 그 내가 모르는 맞았다. 거. 그럼 네가 이거를 반복적으로 계속 해낼 수 있다는 거는 너가 집단지성보다 똑똑하다는 건데 이거를 네가 과연 어떻게 생각하냐? 집단지성보다 네가 꾸준히 똑똑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워드 박사 첫 직장이 지금 이제 불체권 하는데 처음엔 이제 주식 부서에 있었대요. 상사가 와가지고 부서 동료들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올해 이 목표 수익률이 얼마 됩니까? 라고 하니까 12%라고 답을 했대요. 왜냐면 이제 그때 S&P 500의 한 평균 수익률이 10% 정도 됐기 때문에 아니 난 전문가고 이거 업으로 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러다 2%포인트 정도는 아웃퍼폼 할 수 있겠지 잘할 수 있겠지 라고 해서 다 12%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이제 생각난 게 아니 그래 니들 열심히 하는데 이 지금 사무실 밖에 있는 옆 사무실 애들도 열심히 하고 저 옆 건물에 있는 애들도 열심히 하고 다들 열심히 하는데 너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닐 텐데 네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게 될까? 라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매크로 예측에 얼마나 의지할 것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워드 막스가 처음에 옥트리 캐피탈을 창업을 할 때 이제 공동 창업자랑 딱 앉아가지고 6가지 원칙을 세웠는데 그 중에서 5번째가 매크로 예측에 의존해서 투자하지 않는다. 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매크로 예측에 의존하는 투자가 힘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매크로 예측이나 시장 예측을 할 때 과거를 기반으로 예측을 하잖아요. 왜냐면 뭐 미래도 과거와 똑같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비슷하게 흘러가니까 뭐 오늘이랑 내일이 뭐 180도 다르면 뭐 이 변동성 때문에 경제랑 시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쵸. 그냥 무너지지 유지가 될 수가 없지. 그래서 어느 정도 미래가 과거와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그렇다 보니까 매크로 예측도 과거를 기반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예측이 다 비슷하다는 거죠. 어제랑 내일도 뭐 유사하게 비슷하게 흘러갈 거야.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측이 실제로 실현이 되는데 그러면 그 예측에 베팅을 한다고 해서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냐? 다들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매크로 예측으로 돈을 벌려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 과거에 기반한 예측이 틀려야 된다. 과거와 다른 미래가 펼쳐져야 되는데 그쵸. 그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날 것이며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다면 네가 그걸 맞출 수는 있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 예측에 기반한 투자는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매크로 예측 투자는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내가 맞고 네가 틀려야 된다. 그래야지 매크로 예측에 기반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매크로 예측에 너무 의존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가 리스크는 뭐 학술적 정의는 변동성 아니겠습니까? 가격의 변동성. 근데 하워드 막스는 나는 개인적으로 나는 리스크를 안 좋은 결과라고 생각을 한다. 자기 방식의 리스크 정의의 문제는 이제 변동성으로 정의하면은 이 위아래 가격 변동이니까 계량이랑 계측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안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라는 거는 계량 및 계측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뭐 코로나가 2020년에 터질 확률. 네. 뭐 이런 거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이제 모른다가 되는데 리스크에 대해서는 근데 그냥 모른다로 끝내면 안 된다. 뭘 모르냐로 가야 된다. 그래서 뭘 모르는지 요거를 세분화해서 봐야 되는데 여기서 바로 아까 말했던 대성에 유축하는 투자자는 걸러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2016년 대선 때 힐러리랑 트럼프가 붙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제 힐러리의 승률이 80%였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20% 확률로 되면은 시장이 크게 무너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다들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이 힐러리가 될 거라는 예상도 틀리고 그러니까 이벤트에 대한 예측도 틀리고 이벤트에 대해 그 예측에 대한 결과도 틀렸죠. 트럼프가 되면은 주가 시장이 망한 줄 무너질 거라고 했는데 그냥 실제로 잠깐 많이 빠졌어요. 그쵸. 잠깐 실제로. 빠지고. 아주 잠깐. 그쵸. 그리고 그냥 쭉 오르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위가 그 2016년 당시 대선 전후 당시 그 주가 그래프인데 그냥 쭉 오르지 않았습니까? 잠깐 하락을 하고 나서 마찬가지로 이제 금리도 2022년에 앞으로 20개월 동안 금리가 안 내릴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다. 맞아요. 그때 뭐 2023년이야 그때 뭐 금리를 올해 6번 내릴 거다라고 막 예측을 했잖아요. 페드워치 기준으로. 만약에 그때 아니야 금리 안 내릴 거야 2024년에 6번까지는 아니고 내려도 한 번 내린다 라고 예측한 사람이 있다면은 엄청 잘 맞춘 거다 매크로를. 근데 그 사람은 돈을 못 벌었다. 금리 안 내릴 거다, 주식 안 좋을 거다, 그쵸. 시장을 떠났다. 그쵸. 그러면은 23년, 24년 수익을 다 놓쳤다. 그러니까 결과는 어떤 이벤트는 맞췄어도 그 이벤트 2는 맞췄어도 과가 그대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두 군데를 다 맞춰야 된다는 거죠. 예측도 맞고 그거에 대한 영향에 대한 결과도 맞춰야 되는데 그거 맞추기가 쉽지가 않다. 금리 내릴 거라고 생각하고 주식 들어간 사람들이 돈을 더 벌었다.
이만큼 예측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대선에 뭐 누가 어떻게 해서 될 거고 누가 되면은 뭐가 오르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 경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은 A이면 B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과관계라고 얘기하죠. 이제 투자자들이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고 착각하시는 게 뭐 예를 들어서 금리가 뭐 내리면 뭐 나스닥이 좋아요. 이게 무슨 금과 옥조처럼 항상 그런 것처럼 해가지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A면 B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A인데 C가 될 수도 있고 A인데 그냥 A가 될 수도 있고 언제든지 몰라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인과 이거니까 이거야 라는 것이 이것도 틀릴 수도 있는데 이거니까 이것도 아닐 수도 있어서 예상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 걸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돈과 지능의 허위 연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갤브레이스라고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돈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당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관습이 있다. 잘못된 착각이 있다. 투자로 성공한 거랑 지능이랑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에 성공했어도 선거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를 수가 있다. 그리고 심지어 투자로 돈을 벌었어도 뭐 운으로 번 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성공했다고 해서 대선을 잘 맞추고 이런 거는 착각이다. 아니구나. 네. 그러니 뭐 예상하지 마라 이런 얘기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리스크와 리턴에 대한 결과를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왼쪽 그래프가 흔히 말하는 리스크 리턴 그래프거든요. 맞아요. 근데 하워드 박사가 보기에는 왼쪽 그래프는 리스크가 없다는 뜻이다. 리스크가 높으면은 그러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수익이 높아지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기대수익이 뭐가 높아지니까. 리스크냐.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하는 생각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현실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하이 로스다. 그래서 리스크가 높을수록 수익과 손실의 이 폭이 넓어진다고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죠. 하워드 박사가 오른쪽에 제시한 게 이제 리스크 리턴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짊어질 것인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어느 정도 수익과 손실의 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지 그 다음에야 이제 나는 이 정도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결정할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하워드 막스가 오랜만에 이제 저희 이제 채널에 출연해 주신 건데요.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7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은 사실 의기소침해지잖아요. 나 뭐 투자하지 말라는 거야. 그쵸, 결국에 지수 ETF 하라는 거네 그냥. 맞아요. 근데 메모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워드 박사가 리스크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최고의 리스크는 뭐냐? 최고의 리스크. 바로 리스크를 지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슛을 하면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슛을 안 하면은 100% 안 날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익을 보려면 리스크를 져야 되고 뭐 체스에 이런 얘기가 있대요. 제가 체스 전문가는 아니지만 쉔스랑 위얼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쉔스는 한마디로 뭐 어느 정도 결과가 예상되는 리스크. 내가 여기서 쪼를 희생하면은 나이트 정도는 잡겠구나. 예를 들어서 이 투자로 치면은 내가 뭐 10년물 국채 사면은 지금 금리가 한 4% 정도 되니까 내가 10년 동안 돈이 묶여 있어도 10년 뒤에나 4% 수익을 내가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결과가 예상이 되는 리스크고, 근데 이제 내가 초과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리얼이란 리스크를 져야 되는데 이거는 인과를 알 수 없는 리스크다. 투자에서는 모든 노력이 보상받지 못한다. 내가 아무리 빡세게 리서치하고 아무리 열심히 투자를 해도 그 투자는 손실로 돌아올 수도 있다. 투자라는 거는 항상 실패와 같이 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핏 투자한 종목들을 보면은 아주 잘 나간 종목들은 홈런은 한마디로 소수고 안타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크게 실패한 거는 상대적으로 적다. 버핏 같은 사람도 항상 실패를 안고 살아가는데 버핏이 이제 항상 피드백을 통해서 투자 실력이 개선이 되면서 이 실수를 줄이고 실력을 늘렸기 때문에 그래서 버핏이 지금에 성공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투자할 때 중요한 거는 리스크를 결국에는 져야 되고, 근데 질 때 중요한 거는 내가 이번에 실패를 했어도 피드백을 해서 더 나아가는 개선되는 사람이 되는 게 투자에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메모를 끝 마쳤습니다. 하워드 막스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여러분이 곱씹어 보시면서 최고의 리스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다. 리스크를 안 지는 거다. 이 얘기도 정말 곱씹어 볼수록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최근에 시장이 좀 흔들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하워드 막스의 조언이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 하워드 막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두 번째 인물도 정말 기다렸습니다. 이분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캠피셔 형님 가져오셨습니다. 캠피셔 모두가 좋아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맞아요. 캠피셔 괜히 정감이 가더라고요. 맞아요. 말하는 게 되게 재밌고 웃기고 뭔가 네. 정감 가는 할아버지 같아서 저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인데 시장의 걱정이 24년 초 중반까지 좋았는데 이거 용두 3이 되는 거 아니야?
하반기 대선 때문에 하락해가지고 용두삼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있는데 네. 캠피셔가 또 이 긍정왕 아니겠습니까? 아니야, 용두 용미야 라고 얘기를 해서 왜 용두 용미라고 했는지 네. 제가 얘기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빨리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캠피셔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뭐 이분도 나이가 엄청 많은 투자 경력이 어마어마하신 분이고, 이게 운용 자산과 재산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 두바이 쪽의 컨소시엄에서 이분이 운영하는 운용사가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 지분 가치가 크게 뛰면서 재산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더라고요. 재산 17조 원. 17조 원이 됐고, 제가 밑에 2022년 이후 가장 적중률이 높은 그룹 중 한 명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2년 말에 하락 끝났어, 이제 상승 시작이야 라고 해서 맞췄고, 그때도 그냥 상승만 맞춘 게 아니라 성장주 위주로 오를 거야, 멀티플 높은 주식이 잘 나갈 거야 라고 맞췄고,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또 가치주 로테이션이 또 이 화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호석 아카데미에서 1분기 설치네프를 할 때 그때 이제 뭐 구루들의 연간 전망도, 연초에 했던 연간 전망도 두루두루 소개를 드렸거든요. 맞아요. 그때 이제 캠피셔가 2024년은 가치주의 로테이션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맞추는 건가? 이렇게 되고 있죠 지금. PSR이라고 이제 우리가 성장주를 할 때 볼 때 밸류에이션 할 때 쓰는 많이 쓴 지표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매출액 대비 얼마나 주가 비싼지를 보는 거죠. 이거를 창시한 분이기도 하고, 또 요즘 대선이 또 굉장히 주잖아요. 이 대선과 주식의 관계를 나타낸 이 선거 사이클의 창시자가 바로 캠피셔입니다. 선거 사이클에. 그래서 예전부터 대선 얘기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대선에 대해서 캠피셔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이제 캠피셔가 쓴 리포트와 최근 영상들을 다 참고를 해서 가져왔고요. 정말 많이 보셨네요. 이제 캠피셔를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다 보니까 오늘의 이제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선 막 다이나믹하지 않습니까? 지루한 대선이 될 줄 알았는데, 맞아요. 막 총에 맞고, 맞아요. 사퇴를 하고, 맞아요. 그리고 새로운 후보가 갑자기 또 강세를 보이고, 그런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캠피셔가 기억하실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대선 때문에 주식이 좋다, 대단히 좋아서 대선이다 라고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많은 일이 있었는데 대선이 주식에 긍정적인 거 맞냐, 대선 효과 있는 거 맞냐 라는 거에 대한 이제 답을 했고요. 그리고 캠피셔 하면은 침체 안 와 라고 잘작년부터 계속 얘기한 분인데, 또 요즘 경기 꺾이고 지금 기업들 실적 안 좋은데 진짜 침체 오는 거 아니야, 하반기에 경기 꺾이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 본인의 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가치주 로테이션 있지 않습니까? 가치주 로테이션 지금입니까? 지금인가요?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3분기인데 3분기에는 이 점을 좀 주의해라 라는 조언도 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궁금하네요. 질문 하나하나가 지금 다들 빨리 이럴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봅시다. 네, 우선 대선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캠피셔가 이 선거가 주식에 좋을 거다라고 한 이유가, 우선 이제 통계 자료를 과거 수치들을 보여주더라고요. 밑에 그래프는 이제 1928년부터 2020년까지 선거가 있던 해에 이 S&P 500의 수익률을 나타낸 겁니다. 근데 뭐 4번 빼고 다 주식이 올랐다. 이 그래프는 이제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 임기 2년차 수익률과 4년차의 수익률을 나타낸 건데, 보시면은 임기 2년차에 주식이 빠졌으면 4년차에는 다 올랐습니다. 1930년에 이제 후보 대통령 이후로 예외 없이 다 올랐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캠피셔가 명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뭐 다른 칼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유추를 좀 해보자면은 2년차에 주식이 빠졌다는 거는 어쨌든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인기에 타격이 갔을 확률이 높고, 4년차 이제 재선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좀 부양을 많이 인기를 한다. 높이기 부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은가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과거에 올랐대가 아니라 왜 오른 건데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아. 그래야지 이제 이번 대선이 주식에 좋을지 안 좋을지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캠피셔가 이 선거가 주식에 좋다고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주식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불확실성이다. 근데 선거는 하나의 거대한 불확실성 해소 과정이기 때문에 주식에 그래서 좋다고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다. 대선이 연말에 있지 않습니까? 11월에 있으니까 대선이 있는 애는 주식이 오르는데, 이게 연말로 갈수록 좋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왜냐면 연말로 갈수록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이번에도 대선이 주식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려면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대선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있냐에 대해서는 캠피셔가 해소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왜냐면 바이든 사태 전후 주가 보면은 바이든 사태하고 막 난리 날 줄 알았는데 주가 잘 가네? 괜찮네? 크게 타격 안 받네? 왜냐면은 이제 뭐 주가 움직임도 그렇습니다만, 이미 뭐 민주당에서 예전부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이든 말고 다른 후보가 나와야 된다, 바이든도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미 다 이런 리스크들이 선반영이 됐다. 시장이 대선의 불확실성을 소화하고 있다는 방증 중에 하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주식이 여전히 좋을 것이다. 주식이 또 좋으려면은 선거 결과가 이렇게 박빙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한쪽이 이 행정부도 얻고 상하원도 휩쓸고 이러면 안 되고, 박빙으로 나와야지 어느 한쪽이 원하는 거대 법안이 통과가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거대 법안이라는 거는 거대한 변화를 뜻하니까 이게 또 거대한 변동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거대한 변동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박빙으로 딱 나와야지 어쨌든 양당이 합의해야 법안이 통과가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안의 강도가 약해질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안심을 한다. 거대 법안이 통과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캡시저가 보기에는 뭐 이 상하원 선거 결과까지 본인이 예측을 해보면은 박빙으로 나올 것 같다는 거죠. 뭐 공화당이나 민주당 어느 한쪽이 완전히 수입하는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올해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인류 역사상 선거가 가장 많은 해다. 그래서 다른 선거를 치른 국가들은 어떤가? 예후가 대부분 좋다는 거죠. 아하. 프랑스는 극우 정당이 이길 줄 알았는데 진보 연합 정당이 이겼죠. 근데 그것도 선거 결과가 캡시저가 좋아하는 박빙으로 나와서 주식에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 됐고,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당이 이겼습니다만 노동당도 가보니까 경제 정책이 뭐 보수당이랑 그렇게 크게 바뀌지가 않네. 어느 정도 연속적인 면이 많네. 라고 해서 시장이 이걸 나쁘게 생각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뭐 이 미 대선도 결국에는 주식에 좋지 않을까. 대단히 좋아서 대선 효과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선에 대해서 캡시저는 불확실성이라는 이 단어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대선이라는 것이 불확실성이고 불확실성이 줄어들수록 그러니까 대선이고 뭐고 필요 없이 그냥 가만 놔두면 잘하는 애들이야, 이런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 외에 이제 경기 침체, 아까 아. 말씀드린 경기 침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경기 침체, 이거 노동시장 불안하고 이런데 이거 어떡하냐에 대해서는 뭐가 불안해? 미국 경제는 하반기부터 오히려 수비에서 공격 모드로 전환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이제 이 2분기 GDP가 발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요거를 세부적으로 뜯어보면은 과거에 GDP의 항목별 기여도를 본 거거든요. 각 항목별로 뭐 올랐나 떨어졌나, GDP 상승에 얼마나 기여를 했냐라고 본 건데, 보시면 빨간 박스로 친 게 이제 투자랑 재고 변동입니다. 보시면은 투자도 늘고 재고도 늘어서 이제 GDP에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뭐 투자가 늘었다는 거는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이제 나가기 시작했다는 걸 뜻한다. 그러니까 예전엔 기업들이 침체가 올 거라고 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랬었는데, 뭐야 침체 안 오네? 경기 좋네? 그럼 적극적으로 투자해야지. 기업들이 공격 모드에 나섰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재고 같은 경우는 원래 재고가 쌓이면은 침체의 신호라고 하잖아요. 근데 재고 변동 추이를 보면은 과거부터 이렇게 쭉 하락하다가 요번 분기에 올랐다. 이 말인 즉슨 재고가 소진됐다는 거는 소비가 그만큼 좋았다는 거고, 그래서 그 소비를 따라잡기 위해서 재고를 채운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도 경기가 굉장히 좋다는 뜻이다 라고 해서 GDP를 좋게 해석을 했습니다. 재고를 채워넣는 구간이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소비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2분기 GDP가 잘 나왔는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경계를 하더라고요. 소비가 좋게 나온 거는 기저효과 탓이 큰데, 근데 시장이 너무 좀 과대하게 좋게 해석하고 있다. 그래서 이 방면에 대해서 캡시저가 지금 시장 마켓 사이클을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요건 이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물가 같은 경우는 CPI 얘기 좀 그만해라. 지겹다. 물가 얘기 좀 하지 마라. 뭐 인플레 안 잡히네, 고착이네, 이런 얘기 좀 하지 마. 라고 요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왜냐면 이제 뭐 이 주거비가 안 떨어져가지고 지금 물가가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빨간 박스 쳐는 게 이제 주거비인데, 캡시저는 주거비는 완전 허상 가짜야. 이제 주거비를 측정하는 지표 중에서 OER이라는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게 이제 집주인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집 세놓거나 뭐 임대인으로 살게 되면은 이 임대료 얼마 받을 것 같아요? 라는 건데, 이게 뭐 실제로 임대료 받는 것도 아니고 받고 싶어요에 받고 가깝죠. 싶어요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히려 좀 실질적인 지표인 진로나 이런 거 보면 옛날 열정과 꺾이기 때문에 주거비 얘기하지 마. 주거비 얘기하지 말고, 또 요즘 얘기 나오는 게 교통비랑 의료비가 갑자기 올라가지고 이것도 다시 인플레에 살아나는 신호 아니야? 고착화된 신호 아니야? 라고 하는데, 큰 그림을 봐라. 인플레라는 것은 무엇이냐? 캡시저가 봤을 때는 물건보다 돈이 많아서 생기는 게 인플레인데, 그러면 지금 물건이 많냐? 돈이 많냐를 봐야 된다. 근데 지금 통화량 엄청 줄지 않았습니까? 네. 역성장을 한 거고, 물건도 지금 공급망도 거의 지금 해소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물건도 지금 뭐 잘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교통이나 의료비 오른 거는 그냥 사소한 변동일 뿐, 인플레의 큰 그림은 바뀌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발 인플레 고착 이런 얘기 좀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네네. 이거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부터 있었던 얘기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문장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룡이 있었던 시대부터 있었던 얘기다. 내가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나 어렸을 때부터 얘기가 나왔어. 근데 문제가 된 적이 있냐?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 문제를 잘못 이해하는 게, 자꾸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로만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거는 올바른 진단하는 지표가 아니라는 거죠. 올바르게. 빚이 왜 힘드냐? 다달이 나가는 이자 때문에 힘든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내가 그 이자보다
가지고 있는 돈이 많거나 아니면 그 이자보다 훨씬 더 많이 벌면은 그런 상관없는 거 아니야? 아. 라고 하면서 이제 이자 대비 세입이라든지 아니면 이자 대비 GDP 대비 부채이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세입 대비 부채이자를 봐야 되는데 요건 이제 GDP 대비 부채이자를 나타낸 거거든요. 미국 정부에. 근데 보면은 이 지금 꽤 빠르게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만 1990년대보다는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1990년대 역사상 가장 뭐 이 지표가 집계된 이후로 가장 GDP 대비 부채이자가 높았던 시절이 1990년대인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아무 일도 없었다. 네네. 괜찮았다는 그쵸? 거죠. 괜찮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가지고 호들갑 좀 떨지 마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궁금하잖아요. 그래 진짜 부채 문제 터지면 어떡해요? 맞아요. 부채 문제 터지면은 이렇게 되니까 응? 참고해. 지금이랑 거리가 멀어. 그때 이제 2010년대 유로존 위기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때 피그스라고 해가지고 포르투갈 뭐 이런 유럽 국가들이 문제가 됐는데 돼지 같은 놈들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때 이제 그래서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네. 이 국가들이 전부 부채 문제로 굉장히 홍역을 치렀습니다. 그 피그스 국가 중에 하나가 이제 포르투갈인데 그때 당시 포르투갈의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떻게 됐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올랐다. 17%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야 지금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얼마? 4%지. 이게 8, 9, 10, 12, 16 이렇게 올라야지 문제가 되는 거다. 근데 지금 문제 되려면 너무 멀었어. 문제가 되려면은 지금 그 발끝에도 못 미쳤기 때문에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라. 이런 거죠. 이제 부채 말씀. 문제가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이야기인지는 알고 해라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채 문제가 문제가 된다면 결국 이런 식으로 미국의 금리가 18%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세요. 이런 의미인데 아니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계속 이제 하워드 막스 때도 얘기했지만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터진다고 보는 거는 진짜 큰 이야기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고용 시장이 요즘 약화가 돼요. 라는 이제 고용 시장이 드디어 실업률이 올라서 네. 드디어 침체가 오르는 거 아니냐라는 이 걱정들이 있는데 실업률이 궁금해? 주식 시장을 봐.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면은 고용은 우리가 후행 지표라고 하잖아요. 네. 고용보다 빠른 게 뭐냐? GDP다. GDP보다 빠른 게 뭐냐? 주식이다. 그럼 주식시장이 좋으면은 GDP가 좋아질 거고 GDP가 좋다는 것은 고용도 좋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제 실업률이 올라서 경제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경제가 안 좋아서 일자리가 없어져서 실업률이 오르는 거다. 아까 뭐라고 했냐? GDP 좋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 고용시장 문제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뭐 이 대선 관련해서 이런 이슈들이 있잖아요.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뭐 정부 지출 엄청 할 거라서 또 인플레가 올 거예요 이러는데 캐피셔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부 지출이랑 인플레랑은 관계가 없어. 왜냐면은 아까 뭐라 그랬냐? 이제 인플레이션은 물건보다 돈이 많아서 생기는 일인데 돈의 양은 통화 정책으로 조절하는 것이다. 이 정부가 부채 찍어낸다고 해서 이 돈의 양이 늘어나는 게 아니다. 정부 지출이 확대되면은 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국채 금리에나 영향을 주지 물가에는 크게 영향을 못 주기 때문에 이런 걱정 좀 하지 말아라. 트럼프가 돼도 인플레 다시 급등하는 일 없다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셨고요.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서 봤을 때 지금 시장은 어디쯤에 있느냐. 그러니까 이 또 유명한 투자 구루 중에 한 명이죠. 존 테플턴 경의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강 세장은 이제 염세주의 속에서 태어나서 회의주의 패시미즘. 속에서 성장하다가 낙관주의 속에서 성숙하고 이제 유포리아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그러니까 요 사이클로 봤을 때 지금 시장은 어디쯤에 있냐? 캠피셔가 봤을 때는 회의주의 말기 낙관주의 초입 정도에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낙관주의 초입을 얘기한 이유는 아까 이제 GDP 말씀드리면서 소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소비가 기저효과로 잘 나온 건데 시장이 소비가 강하다, 경제가 강하다고 좀 과도하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보면 이제 낙관주의로서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을 이 경제를 좋게 보기 시작했다는 거고. 근데 여전히 아까 뭐 노동시장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뭐 인플레에 대한 걱정이 아직까지 산재해 있기 때문에 회의주의의 경향도 아직까지 남아있다. 회의주의 말기에서 낙관주의 초기 요 정도에 걸쳐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막 와 좋다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 긴장하면서 조심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시장이 여기쯤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치주 로테이션 또 캠피셔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게 지금이냐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캠피셔가 그럼 왜 가치주 로테이션이 일어나냐고 얘기했냐가 중요한데 캠피셔가 얘기하는 건 이렇습니다. 이제 강세장 초반에 성장주가 좋은 이유는 사람들이 의심이 많다는 거죠. 경제 좋은 거 맞아? 경제 불안한데? 시장 불안한데? 그래도 빅테크 얘네들은 시장이 안 좋거나 또 오르지 않을까? 성장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안심 때문에 그래서 성장주에 몰리는 건데 얘네들은 그래도 성장할 거야. 그래서 강세장 초반에는 성장주가 잘 나가는 거고 근데 강세장이 이제 중반을 넘어가면 사람들이 이제 안다는 거죠. 경제 생각보다 괜찮네? 침체 안 오네?
그렇게 생각하면 주식 사야겠다. 뭐 사지? 어이씨 뭐 MBTI 이런 거 너무 많이 올랐네. 싼 주식 없나? 이러면서 이제 가치주를 찾게 되면서 가치주의 로테이션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그래프는 이제 시티은행의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될 때 우리가 기대치, 그러니까 컨센서스보다 0 이상이면 좋게 나왔다는 거고 0 이하면은 나쁘게 나온 게 더 많았다는 뜻인데 지금 0 이하로 내려갔거든요. 네. 이 말인 즉슨 사람들이 경제를 생각보다 좋게 보고 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죠. 그 말인 즉슨 이제 사람들이 경제를 좋다고 생각하는 거다. 그러면은 이제 가치주 로테이션이 일어날 때가 됐다는 거다라는 게 캠피셔의 논리입니다. 가치주 로테이션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네요. 그러면은 최근 뭐 나스닥 안 좋고 러셀 꽤 괜찮았고 지금이냐에 대해서는 지금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말하면은 주도주 전환은 네.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전등 스위치처럼 온오프처럼 껐다 켰다 하는 것처럼 어제까지 성장주 내일부터 가치주 이게 아니라 선풍기 스위치가 뭐 미풍, 약풍, 중풍, 강풍까지 있듯이 이게 강도를 조절하면서 서서히 올라가는 거다. 그러니까 서서히 진행됩니다. 연말로 갈수록 서서히 가치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움직임이 일어났다고 해서 지금 가치주 로테이션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은 이제 과대 해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주도주는 조정일 때 낙폭이 큰 경향이 있다. 지금 주도주가 주춤했다고 지금 로테이션이다 라고 과대 해석은 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표적인 과대 해석 예로 유틸리티를 뽑더라고요. 최근 유틸리티가 올해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네. 이런 내러티브가 있지 않았습니까? 유틸리티가 AI 수혜주다. 그러니까 AI 때문에 이제 전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전력? 그럼 유틸리티네? 하고 올랐는데 최근에 이 내러티브가 떴을 때 갑자기 많이 올랐거든요. 이제 하얀색은 이 S&P 500의 유틸리티 섹터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그래프고 초록색은 S&P 500 시장 전체를 나타내는 건데 이제 유틸리티가 S&P 500을 아웃퍼폼했다가 최근에 비슷해졌단 말이죠. 최근에 저조하면서 이게 바로 사람들이 유틸리티가 이제 AI 수혜주가 됐나 보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캠피셔는 미래의 어떤 변화를 예상을 하고 그게 갑자기 단기간에 급등했을 경우에는 그 미래 기대를 반영한 게 아닐 확률이 크다. 이런 데 속지 마라. 그래서 유틸리티가 이때 오른 거는 AI 수혜주여서 오른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 금리 인하 기대도 있었고 왜냐면 유틸리티가 금리에 민감하니까. 그리고 이때 당시 이제 중동 분쟁,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도 한창이었기 때문에 안전자산 수요로 유틸리티가 오른 거다. 주도주라든지 어떤 섹터의 성질이 바뀌는 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 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뭐 바뀌었다고 해서 이제 가치주. 유틸리티가 이제 AI 수혜주라고 과대 해석하지 마라 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주도주의 성격이 바뀌기가 이게 스위치하는 것처럼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어쨌든 캠피셔는 가치주로 이 로테이션 될 거라고 보니까 네, 그럼 지금 그러면은 리드할 섹터가 어느 거냐? 네. 에너지를 뽑았습니다. 에너지. 네. 이제 최근에 유가가 박스권에 갇히고 좀 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에너지가 좀 저조했었잖아요. 네. 근데 캠피션 이 분위기가 이제 바뀔 거라는 거죠. 왜냐면 이제 에너지가 안 좋았던 경우는 결국 에너지 기업은 유가에 좌우되지 않습니까? 유가가 그동안 굉장히 좋지 않았던 이유는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한마디로 수요는 줄 거라고 보고 근데 오펙은 감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은 나홀로 증산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안 좋았는데 이 모습이 좀 바뀌었다는 거죠. 캠피셔가 볼 때는. 우선 아까 봤듯이 경제가 이제 미국이 하반기에 공격 모드로 들어간다. 경제가 생각보다 좋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침체 안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유 수요가 늘 거라고 볼 거고 그럼 공급은 어떻게 되냐? 시초 관련 데이터 중에서 이제 신규 유정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정에서 기름을 뽑아내잖아요. 이 그래프는 이제 주황색이 이 개발이 완료된 신규 유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초가 끝나서 이제 기름을 뽑아낼 수 있는 상태가 된 유정이고 그러니까 파란색은 이제 기름을 뽑아낼 수 있도록 지금 시추를 하고 있는 유정의 수인데 이게 지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신규 유정의 활성화 정도가 원유 생산을 한 6개월 정도 선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면은 앞으로 공급이 줄 거라는 거를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공급 줄고 수요가 는다. 그럼 이제 유가가 반전이 될 거기 때문에 에너지가 상당히 좋을 확률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분기에는 이거를 주의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3분기는 어떻게 흘러갈 것 같냐? 3분기에는 예전부터 논의되던 리스크들이 점차 좀 표면화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선이 있죠. 대선 얘기는 뭐 연초부터 나왔습니다만 지금에서야 좀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리스크 요인들이 표면화가 되면서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3분기에는. 근데 앞서 말했듯이 이 큰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올해 상승한다는 방향은 바뀌지 않을 거기 때문에 조정에 속지 말고 인내해라. 버텨라 라고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저희 역시 캠피셔답게 여러 가지 시장의 우려에 대해서 일축하는 그만해 됐어 물가 그만 얘기해 부채 그만 얘기해 야 지금 경기 오히려 더 좋아 막 이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마음이 한결 좀 누그러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에는 뭔가 리스크가 있으니 그래도 그 과정에서 흔들리지 말고 투자 열심히 해라. 네. 이런 조언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역시 캠피셔 이야기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런 캠피셔는 어느 정도 어디 있냐? 위치냐? 다들 아시겠지만 거의 근전의 끝단에 뭐 롬바론 형님과 거의 붙어 있습니다. 네, 거의 붙어 있고 그럼 호구 할아버지를 이기긴 좀 어렵죠. 네. 이분은 한 뭐 1000년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이기기 힘들죠. 네, 그럼 이제 이런 캠피셔는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렇게 포트폴리오 조금 훔쳐보면은 1분기 기준으로 1분기 30F 기준으로 아까 말한 에너지 기업을 제일 많이 샀습니다. 엑소모빌을 제일 많이 샀어요. 실제로 섹터별로도 보면은 이제 에너지 섹터의 비중을 슬슬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캠피셔의 보유 종목들을 보면은 여전히 빅테크는 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치주의 비중을 계속해서 좀 늘리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캠피셔 오랜만에 만났는데 정말 반가운 이야기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투자하신 분들이 희망을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워드 막스 그리고 캠피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분은 누구예요? 캠피셔에서 상당히 좀 마음의 위안이 되는 그러니까요. 즐거운 얘기를 했는데 네네. 제가 또 그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려니까 마음이 좀 착잡합니다. 근데 그래도 또 이제 균형을 잡으려면은 또 맞아요. 반대 다른 얘기도 사람 들어봐야 이야기 되지 들어봐야 않겠습니까? 되니까. 네. 그래서 이 캠피셔가 긍정의 끝단에서 상승을 계속 외치고 침체 안 온다고 외쳤다면은 침체가 온다고 계속해서 외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은 이제 채권의 장인이죠. 레이시 연트입니다. 올해 81세, 업력이 50년이 넘었더라고요. 42년생이시네요. 저 이제 웬만한 사람의 나이보다도 뭐 많은 긴 세월을 이제 금융업에서 종사를 했고요. 이제 힘코라는 이제 채권 전문 운용사에서 부사장을 맡고 있고 이분이 교수님입니다. 경제학과 교수님. 그냥 교수가 아니라 좀 업적이 있더라고요. 아브람슨 상이라고 경제학에서 좀 권위 있는 상이 있는데 그거를 수상을 했습니다. 네. 학계에서도 업적이 있고 그리고 이 채권 수익률이 30년 연평균 8.2%입니다. 그러니까 8.2% 아니, 주식에 비하면 별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주식은 주식끼리 비교하고 채권끼리 비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한 이 기간 동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주식은 우리가 벤치마크를 하면은 뭐 보통 S&P 500을 뽑잖아요. 미국 주식은. 근데 채권은 이제 블룸버그 채권 지수를 뽑거든요. 이 기간 동안 블룸버그 채권 지수의 수익률이 1%로 기억합니다. 1%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아웃퍼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 저희 채널에서도 출연 몇 번 해주셨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근데 이분 계속해서 경기 침체 곧 온다 얘기하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오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요즘 경제가 사실 좀 약화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좀 신이 난 것 같아요. 그쵸? 내 말 맞지? 네, 침체 온 것 같다가 갑자기 경기가 좋아서 침체 안 올 것 같다가 또 침체가 올 것 같으니까 네. 내 말 맞지라고 이런 식으로 좀 기운을 얻으신 것 같고 최근에는 어떤 얘기를 했냐 이제 네. 분기마다 리포트를 내는데 그 리포트에서는 장기 침체와 단기 침체가 지금 겹쳤다. 지금 장기적으로 봐도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때문에 장기적으로 침체가 이어지고 있고 단기적으로도 경제 지표들을 보면은 단기적인 침체도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다. 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복합 위기다 뭐 이런 얘기랑 비슷한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인지 좀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분이 왜 침체를 주장을 하는지 그 논거부터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이분이 침체 주장한 이유는 미국에 지금 돈이 없다. 아하. 이 그래프는 이제 순국민 저축 그래프인데요. 순국민 저축이 지금 적자입니다. 순국민 저축이 적자면은 왜 침체가 오냐? 이 순국민 저축이라는 거는 이제 국민 소득에서 이제 개인 소비, 정부 지출, 해외 송금을 빼는 건데 한마디로 국가 차원에서 보자면은 국가가 벌돈 벌고 쓸 돈 다 쓰고 남은 돈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근데 왜 저축이 줄어들면 경제 성장이 안 하는 건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GDP에 대해서 삼면 등가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소비나 생산이나 분배나 어느 기준으로 봤을 때도 값이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경제를 이제 소비 측면에서 봤을 때 식과 이제 분배 측면에서 봤을 때 식이 있거든요. 왼쪽과 오른쪽에 나오는 요 식인데 투자가 이제 S입니다. 그리고 저축이 I인데 저축은 투자 플러스 NX가 순수출이거든요. 순수출의 합이다라고 결론이 나오는데 근데 미국은 무역의 비중이 크지 않지 않습니까? 네. 경제에서. 그리고 또 이제 경제학에서는 폐쇄 경제를 가정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저축 이꼴 투자다라고 보는데 그럼 이제 저축이 줄어들면 투자가 줄어든다는 거고 투자가 줄어들면 경제가 성장을 하지 않겠죠. 유명한 경제학자 케인즈의 절약의 역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아서 소비를 안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돈이 안 돌아서 침체가 온다. 그게 안 좋다는 건데 지금은 이제 절약의 역설이 통하지 않는 시기라는 거죠.
소비를 안 해서 경기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이거 봤듯이 순국민 저축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순국민 저축이 줄어들어서 지금 경제가 안 좋은 거다. 근데 순국민 저축이 왜 줄어들었냐? 제가 위에 이제 정부 지출을 빨간색으로 칠해두지 않겠습니까? 정부 지출이 한마디로 이제 이 정부가 쓰는 돈인데 지금 미국이 재정적 엄청 심하잖아요. 계속 그냥 부채 찍어내고 있잖아요. 쓰는 돈 펑펑 쓰고 있고. 그러니까 이 정부 지출 때문에 지금 저축이 줄어들어서 경제 성장을 안 하고 있다. 라고 레이시언트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잡한 시기긴 한데 어쨌든 절약의 역설을 반영해가지고 경기 침체 온다라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거 연장선상에서 왜 이 침체가 올 거라고 하느냐? 레이시언트 같은 경우는 뭐 이 밀턴 프리드만의 유명한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이다. 네. 레이시언트는 여기다 또 한 줄 더 붙이더라고요. 침체 역시도 화폐적 현상이다. 아, 그러니까 1930년대부터 2020년 전까지 2020년까지 이 10번의 침체가 있었는데 그 침체를 쭉 한번 돌이켜 보면은 다 공통점이 있는데 10번의 침체 중에 9번은 항상 중앙은행이 긴축을 하면서 통화량이 줄어드는 게 선행되거나 동행이 됐다. 근데 지금 보면은 연준이 긴축을 하면서 통화량이 엄청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침체가 온다는 거죠. 연준이 통화량을 늘려서 인플레이션을 왔듯이 통화량을 줄여서 침체가 오는 것이다. 지난번에 에릭이 설명해 주셨던 내용이기도 한데 여기 보면은 YY 기준으로 M2 그러니까 통화량이죠. 대표적인 통화량이 감소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제 주목하셨는데 소개해 주셨던 분 중에 이게 성장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규모 자체가 너무 커서 이게 성장률이 줄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화폐적인 현상이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건들락이 절대 건들락이었나요? 절대액이 중요하다. 액수가 맞아요, 중요하다. 맞아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다. 그렇죠. 그죠? 건들락이었던 것 맞습니다. 초과 저축이 너무 많아서 맞아. 뭐 이거 뭐 YY를 좀 줄어도 영향이 없는 거야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레이시언트가 또 이런 얘기를 가져오더라고요. 안정 상태에서 증가율이라는 걸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증가를 봤을 때 M2의 그러니까 통화량의 장기적인 평균 성장률이 있는데 그게 3.1%다. 그러니까 이거를 토대로 이 M2의 장기적인 평균 증가율과 그리고 현재 그 증가율을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과거 사례를 쭉 봐서 이 M2 증가율이 장기적인 평균 증가율, 그러니까 안정 상태 증가율과 같다면은 같으면 인플레가 없이 그냥 추세적으로 추세적으로 쭉 성장을 해나가고 문제 없이 그쵸. 근데 M2가 평균 증가율보다 더 높으면은 인플레가 발생하면서 이 추세를 상회한 성장을 하기 시작하고 더 빨리 만약에 그 반대면은 이 안정상태 증가율보다 M2 증가율이 낮으면은 침체가 오더라. 근데 지금 이 안정상태 증가율은 아까 봤듯이 3.1%인데 지금 네거티브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큰 문제는 단순히 통화 증가율이 줄었다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추세를 이탈했다는 거죠. 이제 밑에 그래프는 ODL이라고 한마디로 은행 예치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이시언트는 우리가 통화량을 볼 때 보통 M2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 레이시언트는 아니야, 은행 예치금이 훨씬 더 정확해. 라고 하면서 은행 예치금을 주로 보는데, 근데 지금 그 은행 예치금이 코로나 이후로 6.6%까지 올랐습니다. 거의 뭐 60년대 이후로 가장 크게 이 증가율이 올랐다가 갑자기 그 네거티브 영역으로 말도 안 되게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추세를 깼다는 거죠, 장기적인 추세를. 그러니까 단순히 하락한 게 아니라 장기적인 추세를 깨면서 이탈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통화 증가율이 장기적인 추세를 깨고 하락을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레이시언트의 주장이고, 그러면은 부채 문제는 뭐냐? 부채를 늘리는 게 경제 성장에 안 좋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이제 이 GDP 대비 부채 비율로 국가들을 다 나눈 겁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60% 이하인 국가, 이상인 국가를 나눠서 이 국가들이 정부 지출을 한 단위 늘렸을 때 경제 성장에 얼마나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느냐를 봤는데, 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60% 이하인 국가들은 뭐 개도국이든 고소득 국가든 정부 지출을 늘리면은 이 밑에 X축이 시간 단위거든요. 근데 이게 분기입니다. 개도국이라고 하더라도 2분기 이후에는 정부 지출을 늘리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양수로 가니까. 근데 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60% 이상인 국가들은 지금 음수지 않습니까? 4분기가 지나면은 이 Y축 기준으로 음수로 떨어집니다. 네거티브 영역으로 떨어지는데, 이 말인즉슨 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60% 이상인 국가들이 정부 지출 늘리면은 4분기 1년까지는 경제가 괜찮은데 그 초반에. 이후부터 그쵸. 그 이후부터는 그냥 쭉 24분기까지 악영향을 끼치더라. 계속해서. 근데 미국은 지금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50% 가까이 됐잖아요. 150% 가까이 됐기 때문에 이 빨간색 꺾은 선에 해당이 된다라는 게 레이시언트의 주장입니다. 사실 부채에 대한 문제는 앞에서 하워드 막스나 캠피처 이야기할 때 걱정하지 마 그랬는데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교수님이. 하워드 막스는 부채가 터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라고 하는데 레이시언트는 내가 알아.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캠피처는
금리 17%까지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부채가 늘어나게 되면은 삶의 질이 하락이 된다.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거죠. 좋죠. 그러니까 이제 왼쪽 그래프는 이 민트색 꺾은 선 그래프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을 20년 이평선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검은색은 이제 1인당 실질 GDP랑 GDI의 평균치를 20년 이평선으로 나타낸 건데 GDP 대비 부채 비율의 20년 이평선이 상향으로 반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1인당 실질 GDP와 GDI의 평균치가 우하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는 부채가 올라가면은 1인당 실질 GDP가 떨어지는 거를 보여주는 거다. 그리고 다른 연구를 보면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90% 이상인 기간이 5년 이상 지속이 되면은 실질 GDP 성장률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그럼 그거를 기준으로 볼 때 미국을 보면 어떠냐? 미국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90%를 넘은 지 지금 11년째가 돼간다. 네, 그래서 당연히 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채가 아까 뭐 우리가 뭐 문제가 아직 터지지 않았다 뭐 괜찮은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죠. 부채가 많다는 거는 어쨌든 경제에 부담이 되는 거는 분명해요. 대출이 없을 때는 돈을 쓸 수 있지만 이자 내려고 그러면 돈을 더 써야 되는 거고 너무 당연히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께 정확하게 짚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정부 부채 같은 경우는 이제 악순환의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 지출을 지금 늘리면은 순국민 저축이 아까 감소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축이 줄어드니까 경제 성장률이 하락을 하는 거고 그 외에도 이제 지금 정부 지출 승수라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이제 정부가 지출을 산단위 늘렸을 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는 건데 이 레이션트가 보니까 정부 지출 승수가 마이너스다. 정부가 돈을 늘리면은 오히려 지금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건데 근데 이제 부채 한계 수입 생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부채를 한 단위 더 늘렸을 때 얼마나 더 이 수입이 늘어나느냐 보는 건데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이 부채가 없었을 때 빚을 냈을 때랑 부채가 많았을 때 빚을 냈을 때랑 빚을 더 그 냈을 악영향의 때랑. 효과가 똑같을까를 보니까 오히려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채를 한 단위 늘릴 때마다 악영향이 더 커지더라. 레이션트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지금 미국은 부채 비율이 높아서 조금이라도 부채를 늘리면은 악영향이 훨씬 더 큰데 예전보다. 근데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부채를 늘려가는 모양새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레이션트의 주장입니다. 한계 수입 생산이라는 이제 표현은 이제 과거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계 효용 이렇게 얘기해서 빵을 하나 먹을 때는 너무 맛있지만 점점 많이 먹을수록 그 느끼는 만족감이 줄어든다라는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부채가 주는 영향은 오히려 점점 체증난다라는 얘기에서 이미 부채가 많은데 조금만 더 늘어나도 영향이 더 커진다. 더 안 좋다.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 때문에 장기적으로 침체가 온다. 그래서 아까 봤듯이 결국에 이제 통화와 정부 지출, 그러니까 재정 적자의 문제니까 결국에는 미국 정부와 연준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레이션트는 둘 다 안 좋게 보더라고. 연준이 곱상한 말로 표현하긴 했습니다만 이번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배운 게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또 침체가 오면은 또 그 코로나 때처럼 이 금리 내리고 돈 풀고 할 거기 때문에 여전히 통화 정책이 좋아질 리는 없고 그리고 재정 정책 역시도 뭐 트럼프라든지 다른 어떤 후보라든지 뭐 이런 걸 다 막론하고 그냥 그 워싱턴 내에서 재정 적자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개선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안 좋을 수밖에 없고 그럼 이제 단기적으로는 왜 이 침체가 임박했다고 얘기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선 이제 임금 얘기를 했습니다. QCW라고 이제 미국 노동통계청에서 분기마다 일자리별 임금 관련한 데이터들을 이제 산출을 해내거든요. 그걸 보니까 최근 발표된 걸 보니까 이제 임금이 하락한 일자리가 한 1,100만 개 정도 된대요. 임금이 줄어든 일자리. 저 임금이 줄어든 일자리가. 이게 노동시장이 약화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노동의 이제 가계조사를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일자리 조사를 할 때 기업조사를 하고 가계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기업조사는 이제 기업에 가서 월급 몇 명 주냐라는 거고 가계조사는 집에 가서 당신네 집에 몇 명이 취업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건데 근데 기업조사 예를 들어서 투잡을 뛰고 있으면은 A 기업에서도 돈 받고 B 기업에서도 돈 받으면 한 명이지만 두 명이 일한 것처럼. 두 명이 일한 것처럼 나오는데 가계조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계조사가 왜곡이 없는데 가계조사를 보니까 성장세가 끝났다. 증가세가 끝났다. 일자리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또 하락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약화되는 건 전형적인 침체의 사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최근 AI가 열풍인데 이런 얘기 있잖아요. AI 때문에 생산성이 늘어나서 경제가 성장할 거야. 맞아요. AI 때문에 침체가 안 올 수 있어. 경제가 너무 좋아서. 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거 지표 까보니까 AI 영향 경제 별로 없는데 아직까지는?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자본재 신규 주문을 나타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재라는 거는 우리가 생산에 쓰이는 뭐 공장, 기계, 설비라든지 원재료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레이션트의 말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AI 열풍 때문에 뭐 데이터 센터도 필요하고 뭐도 하고 이러면은 자본재 주문이 수요가 늘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네? 이거 뭐 AI 열풍에 효과가 있는 거 맞아?
라고 이렇게 반문을 또 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게 맞나? 저는 좀 약간 의문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교수님 하신 말씀이니까 계속 이어가 볼까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지금 침체를 가리키는 지표들이 네. 있다는 건데 뭐 NBER이라고 뭐 아무래도 침체를 선언하는 기관이죠. 뭐 그쵸, 경제 그쵸. 심판 같은 기관인데 네네네. 여기가 이제 뭐 흔히들 GDP가 2분기 연속으로 역성장을 하면은 침체를 선언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까보면은 체크리스트 기준이 한 6개 있고 이거 봤을 때 다 안 좋네 싶으면은 그때서야 이제 침체를 선언을 하거든요. 근데 그 기준을 보니까 6개 중 3개가 수축 국면이라는 거죠. 아 이미 들어가 있다. 고용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고용 가계조사를 가계조사. 바탕으로 한 고용, 그다음에 실제 제조업 생산, 산업 생산이 모두 수축 국면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기를 잘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택 시장 아니겠습니까? 주택 수요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또 이제 평균 노동 시간이 이제 6월에 발표된 평균 노동 시간을 보니까 닷컴 버블이 있었던 2001년,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이 침체가 임박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단기적인 침체와 장기적인 침체가 지금 혼합된 국면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상당히 맥 빠지는 이 결과, 그러니까 해답을 제시합니다만 그럼 네네.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침체는 장기체 아니겠느냐? 어. 장기체 사라라는 결론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 장기체를 사라 이렇게 결론으로. 약간 좀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는 레이션트라는 이제 교수님의 강의를 들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나서 보니까 저도 이제 뭐 시장이 흔들리고 그러니까 좀 불안했거든요. 근데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좀 안심이 되네요, 오히려. 뭐가 억지로 막 맞춰서 안 좋게 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이거 말고도 사실 안 좋은 거 많은데 정말 이제 학문적으로 야 이게 안 좋아 일로 앉아봐 너 이거 모르지 이거 그러면서 알려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아니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의 생각도 좀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느냐가 우리 투자 판단하는데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얘기든 쉬운 얘기든 경기 침체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토론도 하고 관심도 갖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한 달 만에 에릭이 나와서 구루들이 이야기를 해준 내용들을 쭉 정리를 했는데요. 어느 때보다도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한 달 후에 또 뵙도록 하고요.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